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황진모입니다. 자, 제 2장은 이번 과세거래에 대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세거래의 주 메인 요소는 뭐냐면은 재화, 그 다음에 용역, 그 다음에 재화의 수입에 관한 이 세 가지의 요소가 주 메인 요소입니다. 재화의 공급, 용료의 공급, 재화의 수입, 이 세 가지가 주요 메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화는 어떤 거고, 용역은 어떤 거고, 재화의 수입은 어떤 거인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상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종 수업 목표는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을 설명할 수 있다 입니다. 세부 수업 목표는 재화의 종류를 설명할 수 있고, 용역의 종류를 설명할 수 있고, 실질 공급과 간주 공급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은 실질 공급과 이 간주 공급에 대해서 가장 집중해 주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집중을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AT 시험, 그 다음에 전산세무회계 2급, 전산세무회계 1급은 특히 이 실무 문제에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도 나오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전산세무 2급, 그 다음에 전산세무 1급, 그 다음에 DAT 2급, DAT 1급은 이제 실무하고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이런 문제에서도 나오는 경우도 존재해요. 특히 이 시험 정복하시는 분들은 가장 집중 있게 들어주셔야 됩니다. 과세대상의 거래 중에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그 다음에 용료의 공급, 재화의 수입, 이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는 전 시간에 얘기했듯이 소비세에 해당이 돼요. 소비세에 해당이 되고 반드시 이 물건이 매매를 하거나 용역에 대한 서비스가 이제 존재를 해야지만 부가가치세가 성립이 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항에 이 세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이 세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화가 어떤 건지, 용역이 어떤 건지, 재화의 수입은 어떤 건지 이거를 아실 필요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화의 공급은 이제 하나의 말하는 이제 물건 같은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게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재화를 보는 게 있어요. 근데 거의 다 한 90% 정도는 눈에 보이는 거고 10% 정도는 눈에 안 보이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현재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보고 있는 이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 하나의 재화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이런 재화를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지갑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도 하나의 재화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근데 지금 제가 지금 이제 선생님 강의용으로 쓰는 이런 펜도 재화로 보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재화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테레비 리모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걸 하나의 재화라고 또 보실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게 바로 눈에 보이는 게 바로 이 재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화는 크게 유체물과 무체물로 나누어져 있어요. 유체물과 무체물로 나눠져 있는데, 유체물은 상품, 제품, 원재료, 건물, 구축물, 기기장치, 차량공방과 비품 다 눈에 보이는 거죠. 다 눈에 보이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저희가 지갑 이런 것도 재화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하나의 이제 휴대폰 같은 경우에도 재화라고 보실 필요는 있어요. 이런 게 바로 재화고, 아까 얘기했던 이런 이제 리모컨 같은 경우에도 하나의 재화다 이렇게 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고요. 무체물 같은 경우에는 가스, 전기, 열, 동력, 실용신안권, 어업권, 디자인권. 그러니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이제 권리, 실용신안권, 어업권, 디자인권. 이런 것도 이제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로 이제 재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재화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은 화폐와 어음과 수표와 주식과 사채는 재화로 안 봐요. 그러니까 화폐나 어음이나 수표나 주식이나 사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금에 관련돼 있지만 특히 뭐 매매를 했다든지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건을 사고 판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는 재화로 안 봅니다. 그래서 특히 전산회계 1급 같은 경우에는
이 화폐, 어음, 수폐, 주식, 사채 등은 재화로 보지 않는다. 특히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고요. 특히 FAT 1급도 똑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화가 어떤 건지 이제 알았으면은 이제 공급의 범위를 알아야 되겠죠. 공급이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이제 판매하다라는 뜻으로 1장 때 해석을 한다고 했었어요. 자, 실질 공급은 재화의 공급으로서 대가를 받고 재화를 거래해요. 그러니까 즉 판매를 했다는 거죠. 아니면은 구입을 했다는 거예요. 실질 공급은. 근데 구입을 했다는 거는 내가 이제 도로 받은 거기 때문에 공급했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구입받던 경우에는 공급받았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입은 공급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실질 공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에서 얘기한 유채물과 무채물 등을 이제 대가를 받고 재화를 거래를 한 거예요. 근데 간주 공급은 사실상 판매를 한 건 아니에요. 판매를 한 건 아니지만 이러한 예외 사항에서 판매를 했다고 보고 부가가치세를 적용을 하는 게 바로 이 간주 공급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판매를 한 건 아니지만 판매를 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간주 공급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화의 공급 범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두 가지로. 첫 번째는 실질 공급. 그러니까 대가를 주고 이제 판매를 하는 게 그 재화의 실질 공급인데, 간주 공급은 판매를 한 건 아니지만 판매를 하는 보는 예외적인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부가세를 과세 거래를 합니다. 그게 바로 간주 공급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에 해당하는 시험 문제는 거의 실질 공급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고요. 간주 공급에 대해서는 이제 부가세 신고를 할 때에 간주 공급에 대해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주 공급의 경우에는 반드시 전산세무회계 시험이나 TAT 시험 치시는 분들은 꼭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됩니다. 자, 재화의 실질 공급인데, 재화의 실질 공급은 이제 계약상 법률상 원칙에 따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걸 얘기를 해요. 양도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은 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를 하는 거죠. 권리를 양도하는 거. 인도하는 거는 이제 물건에 대한 판매를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판매라든지 권리에 대해서 이제 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실질 공급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중 5가지 부분이 있는데, 한번 이제 천천히 보면은 현금, 외상, 할부, 장기 할부, 조건부 및 기한 후, 그 다음에 위탁 판매, 그 밖의 매매 거래,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그러니까 즉 물건을 이제 팔았어요. 판매를 했죠. 판매를 했는데 물론 이제 현금으로 주는 경우도 있고, 외상으로 주는 경우도 있고, 할부로 주는 경우도 있고, 장기로 해주는 경우도 있고, 뭐 등등등등등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인도 기준입니다. 인도 기준으로서 부가세를 그 10%만큼 과세를 합니다. 그 다음에 2번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2번 부분은 주요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을 한대요. 주요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을 한답니다. 전부 또는 일부. 그러니까 즉 이게 어떤 거냐면은 재료가 이렇게 있어요. 재료가 가공을 의뢰했어요. 가공 의뢰를 했어요. 그러니까 A 회사에 그 재료를 가지고 이제 B 회사에 가공을 의뢰했어요. 재료를 만약에 다 가지고 와서 B 회사에 단순 가공만 해주면요, 위 이상의 단순 가공만 해주면은 용역이 돼요. 단순 가공만 해주면 용역이 되는데, 가공을 하는 업체가 A 회사에서 재료를 갖다 주지 않고 B 회사가 재료를 다 구입을 해서 가공을 해가 다시 도로 이제 A 회사로 넘겨주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재료도 구입을 하고 가공도 해주고, 이거는 재화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재료를 구입하고 가공까지 해준다. 그러면은 이건 재화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단순 가공 있죠. 재료를 다 들고 와서 난 가공만 해주겠다. 그러면은 용역에 해당이 돼요. 이건 꼭 잘 구분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재료를 사고 가공까지 해주면은 이건 재화예요. 그러니까 주요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이제 가공해서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거. 이거는 재화의 공급으로 봐요. 그런데 내가 재료를 안 사고
상대방 회사에서 재료를 다 들고 와서 단순 가공만 해줬다. 그거는 용역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잘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교환 계약에 따라서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해줍니다. 그러니까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교환 계약에 의해서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해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4번 같은 경우인데 4번은 경매, 수용, 현무 출자, 그 밖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예요. 경매나 수용이나 현무 출자에 의해서. 그런데 이게 중요해요. 경매나 수용이나 현무 출자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의 매매로 봅니다. 부가세 매매로 봐요. 경매나 수용이나 현무 출자는 매매 보는데 이게 중요해요. 공매나 경매나 강제 수용. 그러니까 경매는 아시죠? 경매는 옥션 이런 거. 그러니까 즉 압류 재산. 그러니까 즉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은 이제 그 경매에 들어가요. 세금 체납 그거를 납부하기 위해서 경매에 들어가요. 그거는 부가세를 안 봐요. 경매에 의해서 그 집이 넘어가거나 아니면 건물이 넘어가거나 그런 경우에는 안 봐요. 부가세를 안 봐요. 경매는. 공매 같은 경우에는 공공 그 단지 매매 있죠. 그거는 아예 안 봐요. 그것도 안 보고. 강제 수용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 강원도에 내가 산지에 땅이 있어요. 이거 산이가 뭐고요? 산지에 땅이 있어요. 땅이 있는데 여기에 산을 어떤 개발을 위해서 뭐 리조트라든지 아니면은 도로를 이렇게 해서 만든다든지 이러한 경우에서 이제 이 땅의 소유주가 사실 원래 소유주가 동의가 없으면은 개발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이거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거는 이제 강제로 그 땅을 사들인 거예요. 매입하는 거. 그게 강제 수용이에요. 이거는 부가세 안 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강제로 이제 국가에서 강제로 이거를 국가로 기속시키거나 강제 매입시키는 거죠. 강제 매입을 시켜가지고 이제 그 수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에요. 근데 그냥 일반적인 수용 같은 경우에는 이건 재화로 봅니다. 근데 강제 수용은 해당이 안 돼요. 강제 수용. 그래서 이 경매나 공매나 강제 수용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도 해석 잘 해주셔야 되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뭐 임치물, 그러니까 저 보세구역에 있는 임치물 국내로 다시 반입을 해주는 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재화의 공급으로 안 보는 경우예요. 안 보는 경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재화를 담보로 제공해 주는 거. 이 말도 안 되죠. 물건을 매매를 한 게 아닌데 담보로 제공해 주는 거는 매매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재화의 공급을 안 봐요. 그럼 사업을 양도하는 거. 사업적 포괄적 양도예요. 포괄적 양도. 그러니까 양도를 하는데 그냥 일반적 양도는 재화의 공급을 봐요. 그냥 양도, 그러니까 즉 일반적인 양도는 재화로 보는데 포괄 양도 같은 경우에는 재화로 안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해요. 포괄 양도. 사업 양도는 안 봅니다. 부가세 안 봐요. 포괄 양도는. 그 다음에 조세를 물납하는 거. 이건 세금 납부에 관련된 부분이죠. 세금 납부에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물납 납부는 당연히 부가가치세가 성립 안 하죠. 왜냐면은 세금 납부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매매를 한 건 아니에요. 대신 세금을 물납으로 납부하는 거죠. 물납으로 납부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신탁재산의 소유권 이전.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재산에 소유권 이전하는 것도 당연히 매매가 아니죠. 부가가치세는 매매가 성립돼야지 그게 나오는데, 담보로 제공해주고 사업 포괄적 양도해주고 조세 물납하고 소유권 이전하고 이거는 매매가 아니죠. 매매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부가세는 없어요. 그 다음에 하치장 아까 얘기했었죠. 1장에 재화의 공급이 아닙니다. 직매장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이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판매장이기 때문에. 하치장은 판매장이 아니죠. 왜냐하면 단순히 창고이기 때문에. 화재나 도난 이런 거는 매매가 아니죠. 이거는 소위 말하는 인재죠. 인재. 화재나 도난은 인재에 해당이 돼요. 인재.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의 공급을 보지 않는다. 그래서 6가지의 특징은 뭐냐면은 전부 다 부가가치세의 매매거래가 아니에요. 매매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재화의 간주 공급. 특히 전산세무회계나 AT 시험 하시는 분들은 특별 잘 들으셔야 돼요. 특히 잘 들으셔야 돼요. 이런 문제에서도 한 번씩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무 시험이라든지 그 다음에 TAT 시험 보시는 분은 특별히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판매하는 것은 아니지만 판매하는 것을 본다고 했었어요. 판매하는 것은 아니지만 판매하는 것으로 본다. 재화의 간주 공급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자가 공급, 그다음 두 번째는 개인적 공급, 세 번째는 사업상 증여, 네 번째는 폐업시 잔존 재화예요. 자가 공급은 또 3개로 나눠집니다. 면세 전용, 비영업용 승용차 유지재화,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세 전용은 자기 사업과 관련돼서 면세 사업을 위해서 직접 사용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 어떤 거냐면은 과세로 이제 구입을 해왔는데 과세를 구입했는데 면세에다가 사용을 한 거예요. 이거는 공제 못 받아요. 과세를 구입한 거에 대한 면세에 쓴 거는 부가시세 공제를 못 받아요. 근데 면세점에 사용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부가세가 이제 성립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그 유지 제한은 뭐냐면은 주로 예를 들어서 택시 얘기합니다. 택시라든지 이제 이제 운전으로서 먹고 사는 사람들 있죠. 먹고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즉 업무용에 사용을 안 하고 이제 개인용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못 잡아내요. 비영업용 승용차 유지 제한은 말만 번지락이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거에 대한 간주 공급을 찾는 게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비영업용에 대한 유지 제화. 그 다음에 타사업장 반출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직매장 반출이라고 합니다. 아까 1장에서 배운 직매장 반출 있죠. 직매장 반출에 대한 얘기고요. 그래서 2 이상의 사업장에 있는 사업자가 자기 생산과 관련해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즉 A의 공장이 있으면은 B의 공장으로 직매장을 통해서 반출시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판매 목적으로 타 사업장으로 반출시킨 거예요. A와 B 회사는 다 내 회사예요. 내 회사이긴 하고, 그러니까 A 회사가 B 회사로 반출한 거는 매출로 보고 이제 부가세를 과세를 시켜야 한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주사업장 총괄납부라든지 사업자 단위과세는 사업장이 하나로 보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서만 간주공급을 보지만, 근데 주사업자 총괄납부나 사업자 단위과세를 적용하는 사업자들은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버리면은 간주공급에 해당이지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주공급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래서 주사업장 총괄납부나 사업자 단위과세 적용 사업자가 만약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그러면은 간주공급에 해당이 된다.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시험 문제에서도 나왔었어요. 전산세무회계 1, 2급에서도 이 타사업장 반출에 대한 부분의 시험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면세전용과 유지제한은 C까지만 타사업장 반출인 경우에는 원가로 보셔야 돼요. 원가로. 그 다음에 개인적 공급. 말 그대로 자기 개인적으로 쓰는 거죠. 사장인 내가 내 맘대로 이거를 쓰겠다는데 뭘 할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자기의 사업과 관련된 생산 취득한 재화를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 소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그 완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써야지 내 개인적으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판매를 보는 겁니다. 판매는 아니지만 판매를 보는 거예요. 특히 이 부분 중요합니다.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직장 체육비, 직장 연회비, 경조사 10만원 내외는 개인적 공급에 해당이 안 됩니다. 회사 직원을 위해서 이제 작업복을 만드는 회사가 회사를 위해서 이제 그거를 판매 목적으로 쓰지 않고 이제 직원들에게 작업복하고 작업모하고 작업화 같은 경우는 제공해서 준단다. 직접 만들어서. 그런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간주 공급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조사까지 10만원 내외는 제외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사업사 증여는 특히 이제 실무 문제에서 많이 나와요.
전산세무회계 1, 2급 하시는 분, 그 다음 T8 하시는 분들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와 사업과 관련해서 다른 회사에 그 물건을 주는 경우에요. 물건을 주는 거예요.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에요. 그런데 이제 견본품이라든지 특별재난지역에 공급한 물품이라든지 마일리지 정보 결제에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사업자 증여 이 부분에 보시고요. 마지막 폐업시 잔존재화는 이제 폐업을 할 때 남은 재화는 다 판매한 것으로 봐요. 그게 바로 간주공급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용역의 공급입니다. 용역의 공급. 용역은 계약상,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르는 것. 그러니까 즉 용역은 주로 이제 서비스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서비스업. 서비스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건설업, 운수업, 숙박, 음식, 금융보험, 부동산, 임대업, 사업 서비스, 교육 서비스, 사회복지, 오락, 가사 서비스 이런 건 조금 눈에 안 보이는 거죠. 눈에 안 보이는 거죠. 대다 서비스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지금 교육으로 하고 있는데 용역에 해당이 되죠. 교육 서비스업이니까 용역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용역의 공급은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거는 죄다 용역이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공급의 범위는 실질공급과 간주공급이 또 있는데 재화랑 좀 다른 부분이에요. 실질공급은 용무의 제공이에요. 용무. 그러니까 용역에서는 반드시 영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시설물 권리 등에 대한 재화를 사용한 거. 이게 바로 실질공급이고 원칙적으로 간주공급은 존재하지 않지만 예외적인 상황은 있어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동산의 임대 용역에 대한 무상공급은 간주공급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외에는 용역에 대한 간주공급은 원칙적으로 존재하진 않습니다. 재화는 눈에 보이는 거라고 얘기했었죠. 근데 용역은 눈에 안 보이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로 서비스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비스업으로.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이제 영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부가시세 시행령 25조에서 보면은 건설업의 경우에는 건설 자재를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파트를 이렇게 해서 만든다고 치면은 아파트를 이렇게 만들어서 친다면은 이제 이 부분에 들어가는 재료들이 다 들어가겠죠. 재료를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용역으로 본다는 거예요. 건설업 자체가 용역이거든요. 건설 자체 용역으로 봐요. 그래서 이것도 용역을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중요하죠. 자기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단순 가공만 해주는 거.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죠. 재화를 할 때. 그러니까 재료가 이렇게 있으면은 가공을 해줄 때 이제 이 A 회사가 가공을 하기 위해서 재료를 다 들고 와줬어요. 다 들고 와줘서 가공을 했다. 그래서 단순 가공만 했다. 그러면 용역이라고 봤었죠. 그런데 A 회사가 재료 같은 걸 안 들고 오고 가공을 하는 B 업체가 재료도 들고 오고 그 다음에 가공도 다 해줬어요. 그런 경우에는 재화로 본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헷갈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읽으실 때 해석을 잘 해주셔야 돼요. 단순 가공. 그 다음에 산업상, 그 다음에 상업상, 과학상, 지식 경험 또는 숙련의 정보를 제공. 아까 얘기했듯이 서비스 같은 거 얘기하죠. 교육 서비스. 이게 가장 대표적인 상업상으로 지식과 경험에 의해서 정보를 제공해주는 이제 서비스업 같은 거를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시설물이나 권리에 대한 재화를 사용하는 것. 권리 등에 대한 재화를 사용하는 것. 그래서 용역 같은 경우에는 눈에 안 보이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가장 이해가 빠릅니다. 자, 그 다음 재화의 수입입니다. 수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에서 수입을 해오는 거죠. 그러니까 즉 재화나 용역이 이렇게 있으면은 용역은 수입을 못 해와요. 용역은 수입을 어떻게 외워요? 할 수 있죠. 외국인 근로자, 이 부분이 과연 용역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인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용역으로 안 봐요. 그래서 재화만 해당이 돼요. 재화의 수입. 눈에 보이는 재화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재화의 수입은 이 세 가지가 되어 있는데,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선박에 의해서 이제 체포된 수산물, 그 다음에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 선적이 완료된 우리나라에서 이제 들고 오는 거. 그러니까 외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이제 물건이 왔을 때 부가세 10%가 부과된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이게 바로 재화의 수입. 그 다음 재화의 수입으로 보지 않는 거는 이제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되지 아니한 거. 선적을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수출 신고를 냈는데 선적을 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보세구역에서 지금 갖고 있는 걸 얘기하고요. 그다음 외국에서 보세구역으로부터 재화를 반입하는 거. 수출 자유지역 포함해서 재화를 반입시킨 거는 재화의 수입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화의 수입은 이제 주로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론 형식에서는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실무에서는 이제 수입 그 전자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이제 그 실무 문제에서 분계하는 형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게 바로 수입에 대해서 이제 이러한 분기를 한다라는 정도는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부수 제한 및 부수 용역의 공급입니다. 자, 부수 제한 및 부수 용역의 공급인데, 부수라는 게 뭐냐면은 이게 있으면은 주 물품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딸려 들어온 게 있어요. 딸려 들어온 게 부수되는 물품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회계책 이러면은 지금은 이제 회계책에 CD가 없는데 옛날에는 CD를 넣어야 됐어요. 옛날에는 한 10년도 12년도까지인가 그때는 CD를 넣어야 돼요. CD를 넣어서 설치를 했어야 되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회계책 안에 이제 CD가 들어갔었는데 이게 부수되는 용역이었어요. 부수되는 거. 그러니까 회계책 자체 지금은 없지만 옛날에는 회계책 안에 뒷장에 CD라는 게 들어있었어요. CD가. 그게 바로 회계책 안에 있는 CD가 부수되는 재화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어떠한 또 이게 주 이렇게 있으면은 또 부수적으로 딸려오는 게 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주가 과세인 경우, 그 다음에 면세인 경우가 주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과세면은 부수도 당연히 과세예요. 부수는 과세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공급 면세라고 하면은 당연히 면세입니다. 당연히 면세예요. 그러니까 해당 주된 재화 과세면은 부수된 재화도 똑같이 과세가 되고요. 주된 재화가 면세라고 하면은 똑같이 용역의 면세가 돼요. 거래와 관련된 경우에는. 그런데 사업과 관련된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주된 사업과 관련해서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되는 경우에, 그러니까 즉 일회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자주 나오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되는 경우. 그래서 그러니까 주사업이 과세면은 똑같이 과세고 주사업이 면세면은 똑같은 면세예요. 그 다음에 똑같이 이제 주산물이 과세면은 또 과세고 주산물이 면세면은 똑같이 면세가 돼요. 그러니까 주가 과세면은 부도 똑같이 과세를 따라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가 과세면 똑같이 부가 과세고 주가 면세면은 똑같이 부도 면세가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거래와 관련돼 있는 부수된 재화를 시험 문제 나온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서는 주가 과세면은 부도 똑같이 면세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재화의 공급 시기입니다. 공급 시기. 자, 일반적인 공급 시기인데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도되는 때예요. 그러니까 즉 판매되는 때죠. 매출하는 때. 그 다음에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부동산 같은 걸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이용이 가능한 때. 그 다음 위의 사항이 둘 다 정의할 수 없다. 그런 경우에는 확정되는 때. 그러니까 재화의 공급 장소는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작되는 장소 얘기하고요.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공급되는 시기에 장소를 두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 시기는 자, 다음 파트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